일주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은 수업이 없죠? 네. 여러분 표정이 지금 밝은가 어쩐가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중에 저는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까?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일하고 모레 토요일 날 한 건, 일요일 날 한 건, 계약이 2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달에 이제 3번째 계약이에요. 5건씩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5건. 그러니까 2건 남았는데 연말이라 또 이제 어쩔란지 모르겠네. 하여간. 3건 하면 이제 저기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마이너스 아니고 이제 넘어갔다. 지난달에 마이너스였어요. 그 전에 올해 초봄에 이렇게 그때는 거래가 좀 꽤 됐어요. 막 7건도 하고 뭐 이렇게 10건 가까이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갑자기 또 위축이 돼가지고 또. 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는가를 제가 보니까 그 사무소 이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가만 있어보자. 명칭에 대해서는 했던 것 같고 이것도 했고 광고 했습니까? 광고? 광고 아직 안 했죠? 광고는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느낌이. 이것도 안 한 것 같고 느낌이 이건 한 것 같고 게시 이거 했고 오케이 이거 안 했고 자 알겠어요. 일단 여러분 교재에서는 그 어디를 피시냐면요 저쪽 갑니다. 아까 저 분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 순서대로 될 수 있으면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무소 이전 했고 간판 철거도 했고 실명제도 했고 이것도 했고 오케이 분사무소 했고 네 110페이지 표시입니다. 110페이지. 110페이지 보시면 밑에 네모 4번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중개사무소의 공동 활용이다라고 써져 있죠. 그 사무실은 한 개인데 사장님이 여러 명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장점이 뭐예요? 월세가 200이다 그러면 2명이 같이 쓰면 100만 원씩만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그런 장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경험이 없을 때 막 너무 큰 사무실 가지고 하면 부담이 크니까 같이 하게 되면 사무실을 차리긴 차렸는데 부담이 좀 덜하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막 입문할 때 사무실 여러 명이 같이 쓰게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긴 한데 이제 단점도 있겠죠. 사무실을 같이 쓰다 보니까 간판 문제가 걸려요. 간판을 5명이 쓴다 5개를 걸 수는 없잖아요. 보통은 1개를 걸고 들어가면 부동산 사장님 코너가 2개가 있고 이 경우가 꽤 있어요. 2개 정도가. 막 3명, 4명, 5명이 같이 쓰는 경우는 드물어요. 옛날에 어떤 학원에서 같은 학원에서 그 스터디 멤버들 있죠. 한 6명인가가 다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다 여성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발표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같이 하자. 이렇게 이제 술로 맹세를 하고 그래서 점포 사무실을 얻어갖고 6명이 전부 다 책상을 하나씩 들고 다 그거 앉아 있는 거예요. 간판 하나 걸고 그래서 6명이 같이 쓴다. 그것이 이제 요 공동 사용이에요. 근데 대표적인 단점이 뭐냐면 손님이 들어오면 손님은 어느 사장님한테 가야 돼? 예쁜 사람한테 가야 돼? 6명이 다 째려보잖아요, 지금. 자기한테 오라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해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순번을 정해갖고 이쪽으로 가시고 두 번째 이제 또 다른 소장님은 이쪽으로 가시고 이렇게 되니까
내 순번이 오는 게 한 달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뜻이고 좋은 관계였는데 같이 이제 영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충돌되는 측면이 많고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런 게 돼가지고 2달을 못 넘겼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게 공동 사용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사무실 공간을 여러 사장님이 같이 쓴다. 이렇게 됐을 때 있잖아요. 막 사무실에 뭐 등록증 걸어놓고 그다음에 뭐 보험 들고 이런 건 다 따로따로 해야 돼요. 계약서도 다 따로따로 써주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한 사장님이 거기서 사고 쳤다고 그래서 다른 부동산 사장님이 같이 이렇게 연대 책임을 져주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다 따로따로 해요. 독립채산제예요. 공간만 같이 쓸 뿐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거 이해하시면 별거 없는데 이 사무실과 관련해서요. 여기는 안 나오네요. 지나버린 것 같아. 네. 자, 제가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펜. 이 사무실 공간을 같이 쓰는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이고. 원래 A라는 부동산 사장님 혼자 쓰고 있는 사무실 공간인데요. 그런데 B라는 이번에 자격증을 새로 딴 사람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A가 B한테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절반을 뚝 잘라서 빌려줘요. 혼자 쓰고 있다가. 그래서 B가 이곳에 신규 등록을 해요. 사무실 오픈할 때 그 사무실 공간을 부동산 사장님이 전체를 다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쪼개서 일부만 써도 괜찮아요. 그럼 B가 이제 신규 등록이 끝나면 이 공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사무실인데 2명의 사장님 A, B가 같이 쓰게 되죠. 요것을 공동 사용이다 이렇게 돼요. 같이 쓰는 것은 이렇게 신규 오픈해서 같이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이 B라는 사람이 벌써 자기 사무실 여기 차려서 있는 부동산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A가 야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이사를 딱 끝내게 되면 이 공간이 B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의 공간을 2명의 사장님이 같이 쓰게 되죠. 그래서 공동 사용이 되는다. 공동 사용 되는 것은 이렇게 2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기존의 사장님은 어떻게 해요? 오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도 안 했는데 막 밀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승낙이 있다면 신규 등록이나 이전 신고를 통해서 공동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절차를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 공동 사용이요. 알아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공동 사용이 이런 건데 이걸 과거에 어떻게 써먹었냐면 A라는 사람이 업무 정지를 받잖아요. 그러면 영업을 못하게 돼. 계약서를 못 쓰게 되는데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단골 고객분들은 계속 밀고 들어오세요. 손님들이. 근데 계약서를 못 쓰잖아. 업무 정지를 4개월 당했다면 4개월 동안 손 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럴 때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A가 B한테 너 이번에 자격증 땄지? 너 중개업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내가 가르쳐 줄게. 여기다가 오픈해라. 그러면 내가 중개업 하는 걸 다 가르쳐 줄게. 대신 가끔씩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도장 좀 빌려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정지 기간인 중인데 B가 신규 등록을 마치게 되면 B도 여기서 하는 부동산 사장님이 되는데 A는 막혀있지만 B는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A가 다 계약서 써버리고 다 하는데 도장 찍을 때만 B 도장을 찍어가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불법이죠. 그렇지만 적발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정지를 피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로 뭘 사용했냐면 공동사용을 사용했다는 거지. 100번 승낙해 주죠 자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영업정지를 빠져나갔던 거지. 이것을 나라에서도 알게 된 거예요. 나라에서 알게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나라에서는 야 영업정지 기간 중일정에는 신규 오픈하겠다고 누가 이렇게 했을 때 너가 승낙을 해줘도
이거 안 받아줄 거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합쳐져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놔 버렸어 이제.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업정지 기간 중인데 B라는 사람이 여기 사무실에 있었던 사장님인데 이 사람이 영업정지를 받아서 일을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끌어들이죠. 야, 이사 와. 그러면 내가 너 영업에 대한 노하우 다 가르쳐 줄게. 걱정하지 마. 응? 이렇게 해서 대신 가끔 내가 좀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도장 좀 빌려줘. 그러면 돼. 이렇게 해서 이사 오게 만든단 말이야. 끌어들여. 막 승낙해갖고. 근데 영업정지 기간 중일 때는 이전 신고를 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제 안 받아줄게 이렇게 한 거라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영업정지를 피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셔야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110페이지 가로 2번 제일 밑에 가시면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불가하다 이렇게 써진 거 있죠. 그래서 거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인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인사와 중개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이걸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기억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인 개업공인인사가 박스 안에 겁니다. 다른 개업공인인사한테 공동사용을 위해서 승낙서를 막 써주는 방법이다. 승낙서 주면서 뭐예요? 야, 이쪽으로 와라. 이쪽 와서 신규 등록해라. 이런 거예요. 또는 이쪽으로 이사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동그라미 기억번. 자, 또 한 가지는 니은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인사가 다른 개업공인인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고 중개사무소에 이전 신고하는 방법. 이건 반대입니다. 반대. 자, A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어요. A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어요. B는 멀쩡한 그런 사장님입니다. 그러니까 A가 이번에는 B한테 야, 승낙을 좀 해줘. 내가 그쪽으로 가서 너하고 같이 할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전 신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예요? 영업정지 받고 있는 기간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 신고를 요리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합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합치든 자기가 적극적으로 가서 합치든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예? 그래서 여기만 시험에 나와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거냐면 A하고 B가 이미 사무실을 둘이 뜻이 맞아서 공동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A가 영업정지를 받아버린 거예요. A가. 업무정지. 이렇게. 요랬을 때 영업정지 받으면 요 B라는 사람은 멀쩡한 개업공인인사 사장님인데 여기가 영업정지 받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요럴 때는 B가 딴 데로 사무실을 옮겨야 되냐 이 말이지.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사용이 안 된다고 했으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그대로 관찰하면 딴 데로 이사 가거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B는 뭔 잘못을 했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랬을 때 B 보고 딴 데로 이사 가야지 너는 멀쩡한 거야. 딴 데 이사 가야 돼. 이렇게 하면 영업장소가 중요하잖아요. 옮기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B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냥 그대로 공동사용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가능해요. 공동사용이.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받기 전부터 어떻게 해요? 같이 쓰고 있었을 때는 나중에 한 사람이 영업정지를 받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은 뭐예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합리적이지. 올바른 생각이지. 그래서 이런 예외를 인정했죠. 그게 동그라미 2번이야. 다만 밑줄 긋습니다. 법 39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인사가 영업정지를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인인사는 이미 벌써 영업정지 받기 전부터 같이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은 계속 뭐예요? 공동 사용할 수가 있다. 문제 없다는 얘기죠. 이때는 이 사람은 일을 못해요. 근데 어쨌든 이건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 혼자 하다가 영업정지를 턱 얻어맞고 나서 이제 누구를 끌어들이려고 하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영업정지 받을 것을 딱 대비해가지고 처음부터 같이 쓰고 앉아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현업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이제 좀 뭡니까 여건이 되고 그다음에 좀 머리가 돌아가신 분들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응? 우리도 중개법인입니다만은 다른 쪽 사무실은 개인 걸 하나 걸어놨어요. 이렇게 일부러. 어? 우리 법인가 하나 걸려 있고 개인 거 하나 걸어놨어. 그러니까 이게 망하면 요거 써먹고 이게 망하면 이거 써먹는다고요. 망했다는 게 영업정지. 그러면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해도 전혀 슬퍼하거나 노여워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려면 증이 어떻게 돼야 돼? 2개 정도는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뭐 3개까지는 필요 없어. 2개 정도. 그런데 둘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돼요? 아무 사이도 아닌데 야, 나 지금 영업정지 당했으니까 도장 좀 내놔봐봐. 넌 찍게. 그러면 주냐고. 뭐 그러니까 아무 때나 얘기해가지고 도장 좀 줘봐봐. 그러면 막 줄 수 있는 관계 있잖아. 그게 무슨 관계예요 그게? 엄청 친한 관계지. 아빠하고 딸, 엄마하고 아들 이렇게 궁합이 맞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 엄청 안 맞아. 맨날 싸워. 언니하고 동생, 응? 언니하고 남매 동생 이렇게. 형하고 동생 안 맞아. 언니하고 동생 이게 맞아 또. 이 궁합이 딱 있어. 그래서 집안에 한 자격증이 2개 정도 있으면 마르고 닳도록 해먹을 수 있다. 하나는 조금 위험하다. 하나 갖고 있다가 영업정지 당하면 어떻게 돼 이게. 손 빨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집안에 자격증이 몇 개 있어야 된다? 2개. 응? 잘 생각하시라고. 자, 요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다른 데 볼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112페이지 가면 광고와 모니터링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광고가 중요하죠. 광고가. 예? 광고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 뭐 모든 영업이 다 그렇잖아요. 뭐? 홍보, 광고. 대통령은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도 자꾸 홍보해야지. 그 내용을 사람들이 알아야 뭐 대통령을 평가해 주든지 말을 건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 거기 가면 거기도 뭐 홍보 수석인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기업은요. 홍보부서 반드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중개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광고 올리잖아요. 광고가 중요하지. 광고 안 하면 누가 와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내 부동산 좀 팔아주세요. 그래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자꾸 광고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래야지 와가지고 이제 내놓거나 이렇게 일감이 생기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생기지 않지. 광고 얼마나 중요해. 근데 부동산 매물 광고는 법상 누구만 할 수 있게 되었냐면 부동산 사장님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 실장님은 오늘 또 이 비가 오는 와중에도 아침에는 또 광고 올리고 있을 거예요. 응? 뭐 실장님은 광고 할 수 있다 없다?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지. 그러나 제 이름으로 들어가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을 누가 해? 실장님이 하지. 그러니까 소공은 광고를 법적으로는 할 수가 자기 이름으로 못 한다는 뜻이에요. 소공이 자기 이름 걸고, 우리 실장님 할 때도 제 이름을 걸고 광고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고는 누구만 할 수 있다. 그렇지. 근데 광고 올릴 때 우리 법에서 이제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광고 올릴 때 규제를 해요. 굉장히 이게 전쟁터니까 광고 올릴 때 요것은 광고 전단지나 광고 매체물에 꼭 명시하도록 돼 있다. 이걸 이제 표시 광고할 때 명시사항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명시사항은 집어넣을 거, 광고지에 들어갈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시사항이란 말을 씁니다. 조문에서. 그래서 인터넷 광고 말고 인터넷 외 표시 광고일 때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5가지예요. 그래서 거기 가만히 보면 일단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누구의 이름 같아?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사장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실장님이 제 이름을 걸고 광고하잖아요. 제 이름 올라가게. 개업 공인 중개사의 뭐라고 그래요? 성명. 사장님의 이름 걸고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이름이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명시할게. 사장님 이름. 그 다음에 사무실에 대한 정보가 쫙 들어가야 됩니다. 사무실에 관련된 정보 중에 첫 번째가 사무소의 뭐예요? 명칭. 명칭이니까 뭐 대박 부동산 중개사무소 뭐 대박 이 상호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소재지가 들어가야 돼요. 소재지. 예? 어디 있는가 막 찾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예? 지금 그 제가 나중에 가서 찾아서 지적을 해드릴 거니까 가만히 계시면 돼. 가만히 계시면 돼. 집중해서 들으시면 돼. 예? 소재지는 주소요. 주소. 여기가 지금 노원구죠. 여기 무슨 동이죠? 공릉동이라고 한다면 공릉동 여기가 공릉동이라는 뜻이 아니고 공릉동이다 그러면 노원구 공릉동 요 정도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연락처가 뭐예요? 연락처는 전화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그렇죠. 전화번호가 여기는 뭐 9로 시작하는 거 932에 뭐 8700번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연락처예요. 사무실 전화번호. 그 다음에 여기요. 사무소에 뭐요? 등록번호. 그 간판에 보면 흔하진 않는데 뭐 가끔씩 보면 밑에가 등록번호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일련번호 나온 거 있어요. 뭐 21 뭐 해서 뭐 0 뭐 그다음에 또 뭐 땡땡땡 이렇게 좀 길게 나온 거 있죠. 이게 등록번호예요. 중개업소 등록번호. 그 앞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요게 이제 그 오픈한 그 해. 그러니까 보통 앞에 나오죠. 그러면 앞에 딱 보면 언제 오픈했구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등록번호. 요 사무실에 대한 정보 4가지까지 추가해서 총 5가지가 광고지에 광고 매체물에 명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는 가로 1번에 보시면 첫 줄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동그라미 딱 치시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광고할 자격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박스가 있죠. 사무소에 뭐요? 소재지. 소재지에서 소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연락처. 연락처 할 때는 연자의 동그라미. 명칭. 명칭은 사무실이니까요. 명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사무소에 뭐요? 등록번호. 등자의 동그라미. 이렇게 치시면 되고 동그라미 니은번은 개업 공인중개사인 사장님의 뭐예요? 성명. 성명할 때 성자의 동그라미. 그래서 만약에 법인이다 그러면 대표자의 성명. 분사무소다 그러면 누구의 이름? 책임자의 이름이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암기를 해버리세요. 암기. 암기하실 때는 이렇게 광고할 때는 이런 뜻이에요. 성명, 이소연 등 이렇게. 광고할 때는 성명, 이소연 등 이렇게. 광고할 때는 성명, 이소연 이렇게. 더 암기할 때는 어때 이렇게. 요새 광고하는 것 중에 뭐 여기 어때 저기 어때 막 그런 거 나온 거 있잖아요. 여행할 땐 여기 어때 막 그렇게 하잖아. 저만 들어봤나요? 좀 들으려고 들은 거 아닌데 되게 하여간 제가 보는 유튜브에 되게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그냥 입에 붙었어 그냥. 여행할 땐 여기 어때가 입에 붙어 있다니까. 광고할 때는 이거 어때 이런 뜻이라고. 광고할 때는 성명, 이소연 등 어때. 에? 성은 뭐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성명이에요. 성명. 이름 사장님 이름. 이거 빼고 요것은 사무실에 대한 정보예요. 명은 뭐예요? 명칭. 소는 소재지. 연은 전화번호 연락처. 등은 중개업소 등록번호. 이는 이는 그냥 써놓은 거예요. 5개 성명, 이소연 등 어때 이렇게. 이걸 만약에 혹시 광고할 때 요걸 빼먹었어요. 여기 중개업소 등록번호를 빼먹었어요. 법 위반이에요. 그렇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됩니다. 그래서 박스 위에 가면 박스 위에 두 번째 줄 위로 올라가면 위반 시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매긴다. 이렇게 돼 있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근데
요 광고를 할 때, 광고할 때 있잖아요. 광고할 때 중개보조원에 관련된 정보는 이름이 됐든 그 다음에 아니면 전화번호, 전번이 됐든 간에 절대 올려서는 안 됩니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정보를 올릴 수 있게 하면 사장님 이름을 갖다가 올리고 사장님 이름보다 더 크게 보조원 이름을 올리고 전화번호도 저 크게 해가지고 중개보조원이 독자적으로 영업을 해버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보조원에 대한 정보는 일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요게 강남에 딱 가면 뭐 중개법인이나 이런 데서요. 이렇게 크게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직원을 뽑아요. 뭐 자격증이 있든 없든 상관은 없어. 그죠? 뽑아가지고 책상 하나씩 줘요. 특히 자격증 없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몰린단 말이에요. 돈 벌라고. 그럼 이 사람은 전부 다 중개보조원이에요. 근데 광고는 이 저 중개법인에서 뭐라면 알아서 광고해 너네들. 너네 돈 가지고 광고해. 다만 광고할 때 요 중개법인을 여러분 광고할 때 스스로 너 써. 해야 사람들 올 거니까 이거 하고 거기다가 뭐 대표 이름 적고 그 밑에다가 너 이름을 크게 적어. 그러면 너한테 전화번호 적어놔. 너한테 전화 오게. 그러면 너가 해 한 건. 한 건 하면 그 중에 내가 7 너는 3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중개보조원들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독자적으로 광고하면서 돈벌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부동산 시장에서 일을 하죠. 근데 부동산에 대한 것은 뭐예요? 공부한 적도 없어. 이렇게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약간 서럽거든. 손님들이 당연히 자격증이 있을 줄로 생각하는데 자격증 있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주경 야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독자적으로 영업을 못하게 막으려고 강남에 엄청 많아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보조원에 대한 정보는 일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꼭 밑줄 그어둘 게 시험에 많이 나온 게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넷째 줄 가보시면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 거기 밑줄 그으시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위에서 밑으로 넷째 줄에다가 지금 112페이지 보고 있는 거예요. 112페이지 위에서 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 밑으로 내려오면 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 거기가 잘 나온다고요. 그럼 이해를 잠깐 해봐요. 소공 있죠, 소공. 사장님 이름을 적고 밑에다가 자격증 갖고 있는 소공이 해서 같이 소공 이름이 들어가서 광고에다가 올리면 돼야 안 돼요? 소공은 돼요. 소공은 돼. 누가 안 되는 거예요? 보조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소공까지는 자격증이 있고 그러니까 또 이제 여건은 허용을 합니다. 근데 보조원을 여기다 적으면 안 돼. 근데 소공도 적을 때 이 사장님 이름을 아예 빼고 소공만 딱 들어가서 이거 광고를 내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 밑에 살짝 이렇게 들어가야지. 근데 사장님이 있더라도 보조원을 밑에 쓸 수 있다 없다? 위에 사장님 이름이 나와도 상호가 나와도 밑에 보조원의 인적사항이나 정보를 쓸 수가 그럼 쓰면 안 된다고. 보조원은 일체 안 된다고. 이해되셨죠? 자,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인터넷 왜 말고 인터넷 광고를 많이 하지. 예? 예. 우리는 이걸 네이버 광고라고 많이 한다고. 다 인터넷 광고를 하지 뭐 그거 보고 사람들이 전화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뭐 요새 뭐 이렇게 뭐 저기 전단지 해가지고 전단지 막 물론 전봇대 붙여놓은 경우도 있긴 있지. 드물고 거의 인터넷 광고란 말이에요. 인터넷 표시 광고다 그랬을 때 거기에 들어갈 것도 지금부터 봐봐요. 들어갈 것도 보면 거의 비슷한 원리예요. 여기 보면 사장님의 성명 들어가고 중개업소의 명칭 들어가고 주소, 소재지 들어가고 연락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개업소 등록번호 들어가니까 아까하고 똑같죠? 여기까지 기본.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갈 정보가 많이 있다고요. 이렇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암기할 겁니까? 암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부동산, 물건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 광고할 때 거기에 올라가야 돼. 그래서 요 매물에 대한 소재지. 매물에 대한 소재지는 그 부동산의 주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물의 면적, 그 다음에 가격. 이게 11억 5천에 나왔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의 종류. 아파트다 이런 거 표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니면 무슨 뭐 오피스텔이다, 근생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될 겁니다. 종류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거래 형태가 요게 매매로 나온 거다. 지금 광고할 때 그런 거죠. 아니면 전세 놓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거래 형태 이런 것들이 인터넷 광고할 때 적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건물일 때 밑에 가시면 몇 층짜리 건물이냐. 총 층수. 요게 7층짜리 건물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언제 지어졌냐. 사용 승인이 이제 준공된 걸 얘기합니다. 준공 연도 언제냐. 1992년도에 준공된 거다. 아이고 연식이 좀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걸 공개하라고요. 그 다음에 방향 남동향이다. 남동향이면 괜찮네 이렇게. 그 다음에 방 3개 욕실 2개다 이렇게. 이런 것들 공개하라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보다 여러분이 신경 쓰실 것은 이거예요. 이거 입주 가능해. 그러니까 보통 보면 언제 입주할 수 있냐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즉시 입주 가능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즉시 입주 가능. 그러면 비어있다 아니면 있다고 해도 바로 나가줄 수 있다 이런 뜻 아니에요? 이런 매물일 때가 이산 날짜를 갖다가 잡기 쉬우니까 계약이 되기 좀 쉬운 물건이지. 근데 어떤 것은 딱 고정된 날에만 이사 나가고 들어오고 그래야 될 경우가 있어 물건이. 그러면 이산 날짜 맞추기가 쉽진 않지. 그러니까 입주 가능일이고 그 다음에 주차 대수. 주차 대수가 750대다. 근데 세대 수는 예를 들어서 뭐 500세대 정도 되는데 주차 대수가 조금 넉넉하네. 750대 이렇게 돼. 그 세대당 해가지고 1.3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게 주차 대수예요. 지금 끝에 빨갛게 칠한 것이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비요, 관리비. 관리비가 한 달에 15만 원씩 나온다. 그죠? 요런 게 이제 네이버 광고 올릴 때 요런 게 꼭 기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이걸 광고할 때 이거 빼먹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빼먹을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아. 시험 보실 때는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아시는데 광고를 막상 올리려고 했을 때 이런 게 만약에 빠져 있잖아요. 뭐라도 하나 빠져 있으면 안 올라갑니다, 광고가.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법을 위반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시험에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끝에 3가지.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112페이지 밑에 가 보시면 거기 박스, 회수파상 박스에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1번 소재지 나오죠. 2번 면적, 3번 가격, 4번 중개상물의 종류, 5번 거래 형태, 6번 해서 이제 건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다번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형광펜 칠해놓고 많이 읽을 수 있게 끝부분에 나와 있는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요 3가지입니다.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그 다음에 관리비. 3가지는 형광펜까지 칠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도 빼먹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렇게. 응?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보실 게 113페이지 가보시면 동그라미 4번이 있어요. 동그라미 4번 위에. 만약에 부동산 사장님이 아닌 자가 매물에 대한 광고를 했다. 그러면 형사처벌감입니다. 동그라미 4번에 그 3줄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개업소 사장님의 밥그릇 지키는 거예요. 밥그릇 지키는 게 돼서 개공 아닌 자가 만약에 네이버 광고 올려가지고 막 광고하고 그래서 그러면 형사처벌이에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그 다음에 실무에서는 많이 문제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시험 대비해서는 공부하시는 거지만 실무에 가면 이런 건 문제가 안 되고요. 요게 문제돼요. 이 부당한 표시 광고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광고를 갖다가 앞에다 꼭 표시라는 말을 넣어서 표시 광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줄여서 얘기할 때는 그냥 광고인데 표시 광고예요. 그러면 부당한 표시 광고 하면은 걸린다는 거예요. 이 부당한 표시 광고가 뭐냐 그러면 있지도 않는 허위 매물을 올리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허위 매물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도 지금 있지도 않는 허위 매물을 올리는지 모르겠네. 거의 다 올릴걸? 이거 올린다고 이렇게 있지도 않는 거 허위 매물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사실은 광고 올렸을 때 손님들은 뭘 보냐면 싼 거 원해요. 싼 거. 싼 매물이 나와 있는 그 광고를 봐야지만 그 사무실에 전화번호를 돌린단 말이에요. 응? 근데 딱 보니까 다른 부동산은 싼 게 막 올라가 있어 몇 개가. 응? 그럼 우리 부동산은 전화 안 와요. 그럼 우리 부동산도 그에 해당하는 가격에 해당하는 걸 올려놔야지 전화를 하여간 뭐 어쨌든 하여간 생각을 갖고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화 오는 횟수가 확 줄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물건을 매물 의뢰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올려요. 올려놔야지 짐작을 해서. 그거 들통 나면 뭐예요? 어이 매물이야. 여러분은 지금 눈빛이 나는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 이런 눈빛인데 나중에 가서 한번 해봐. 허위 매물 올린다. 이렇게 되면 이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가 세져요. 그리고 구청에서 단속하는 건 주로 이런 것들 단속해요. 요즘도 문자 오는 거 보면 허위 매물 이런 게 적발이 많이 되니까 주의하시라고 해. 이 관청에서는 적발을 많이 해가지고 성과를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걸 바라는 겁니다. 돈 벌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라고 이제 막 문자 옵니다. 허위 매물, 그 다음에 과장 광고, 거짓 광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합쳐서 부당 표시 광고예요. 거짓 광고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그 오피스텔이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좀 세게 책정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관리비를 갖다가 속인단 말이야. 관리비가 10만 원이다. 근데 진짜는 관리비 10만 원이 아니고 관리비가 뭐 20만 원 가까이 나오고 막 그래. 그러면 이건 속이는 거잖아 이게. 이거 거짓 광고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내용이 허위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것은 엉터리 광고라. 엉터리 광고. 우리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최근에 경험이 있었던 건 어떤 게 있냐면 다른 부동산이 갖고 있는 매물인데 우리가 그 손님이 찾는 물건 중에 그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 다른 부동산 사무실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매물을 갖다가 이제 알아봤어. 그래서 이제 하니까 이제 가격이 조금 비싼 것 같아서 가격 조정이 되면 한번 얘기해 보려고. 가격 조정이 되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럼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광고를 우리가 올린 거야. 저쪽도 광고 올렸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도 적극적으로 광고 올려가지고 손님을 좀 끌일 생각으로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0억에 나온 매물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9억 5천에 이렇게 가격 조정 된다고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 이 아파트 전세 매물을. 근데 여기 가니까 여기 요 매물을 내놓은 사람은 A라는 부동산에다가 요 갑이 주인이야, 주인. 매물을 내놓은 거야, 이렇게. 그랬는데 우리는 이렇게 전화 통화해 가지고 요렇게 요 매물을 요렇게 이제 올려놨지. 잘못했죠, 우리가. 했는데 이 사람이 귀신 같은 사람이야. 맨날 그것만 보고 예? 자기 부동산 가격이 얼마 되나 그것만 들여다보는 사모님이야. 전화 왔어. 대충 층 같은 거 딱 보니까 자기 물건 같잖아. 예? 전화 와가지고 이거 몇 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대답을 하면 안 되지 일단 눈치를 딱 봐.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거 제가 10억에 여기 내놓은 건데 어떻게 그거 내놓지도 않았는데 올렸어요? 거기다가 그거 허위 매물로 시구할 테니까 당장 내리라고. 좋은 사모님이에요. 당장 내리라고만 얘기해서. 예? 빨리 내렸어요.
당장 내리라고 하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좀 이렇게 좀 뒤틀린 사모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민원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저거 했다고. 그럼 우리 뭐요? 그러죠. 한 2, 300 벌어보려고 그러다가 과태료 그만큼 물 수 있어 잘못하면. 그래서 막 중개 대상이 아닌데 뭐 중개 대상 저 뭐 지금 나오지도 않는 물건인데 막 올려놨다든지 별별 게 많어. 응? 그런 것들이 다 걸리는 거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별표를 치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실 게 거기 113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5번에 저줄 개업공인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갖다가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자, 동그라미 5번에 그 세 줄 밑줄 긋고 동그라미 5번을 별표 치시고 밑에 가시면 기업권은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해서 광고를 했다. 옆에다가 여러분들은 가로 열고 허위 매물이라고 우리끼리 줄여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존재하지 않아서 이렇게. 그 다음에 니은번은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다르게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이게 이제 거짓 광고 우리끼리는 거짓 광고 이렇게 하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은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 과장 광고요. 그래서 그게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기업번 허위 매물, 니은번 거짓 광고, 또 니은번 과장 광고 이렇게 돼요. 그래 놓고 밑에 박스에 가시면 0 제17조에 2가 있죠. 밑에 또 있죠. 거기도 별표를 치시고 시험지에는 거기 나와 있는 1번, 2번, 3번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써놓고 있는 게 1번, 2번, 3번이에요. 요 113페이지는 지금 별표 친 두 군데를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시면 나중에 이제 시험지에서 볼 확률이 제가 볼 때는 95% 이상입니다. 자, 밑에 것은 지금은 안 읽을게요. 다음에 이제 한번 볼 거고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인터넷 표시 광고와 관련해서 이러한 부당한 표시 광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모니터링이다. 모니터링이다. 감시하는 걸 모니터링 이렇게 해요. 그래서 114페이지 가보세요. 가로 2번에 보면 인터넷 표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줄 긋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하는 표시 광고가 그렇죠. 적법한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모니터링 누가 한다고 돼 있습니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형광펜입니다. 등록관청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니터링할 수 있다. 들여다볼 수 있다. 감시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명시사항을 명시를 했는지 빼먹었는지 혹시 그 광고 내용이 엉터리인지 이 두 가지를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니터링한다. 근데 모니터링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자, 칠판을 보시고 이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서 밑줄 그을 거니까 모니터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 또 하나는 수시 모니터링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쉬겠습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기 그러면 몇 달에 한 번씩이죠, 이거? 분기니까. 3개월에 한 번씩이지.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세 달에 한 번씩이라는 뜻이에요. 분기별로. 그러니까 세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근데 수시 모니터링은 어떻게 해? 뭐 위반 사항과 관련된 그 의심이 좀 든다 그러면 그때는 수시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막 하는 거예요, 이거. 그때그때 하는 거고, 요것은 뭐예요? 정기적으로 하는 거다. 정기적으로 하는 거, 이거. 세 달에 한 번씩. 그런데 이런 기본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 계획서를 갖다가 1년에 한 번 냅니다. 그러니까 계획서는 1년에 한 번 계획을 딱 잡고 실제 정기적으로 하는 건 세 달에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모니터링 계획서를 내야 돼요. 근데 이건 어떻게 했어요? 그때 모니터링 할 때마다 계획서를 적어내면 되겠죠. 수시로 한단 말이에요. 계획서. 계획도 수시로 세워. 별거 아니죠, 얘는. 그 다음에 이 모니터링을 했으면 결과 보고서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결과 보고서는 분기 마지막 날, 응? 뭐 3월 31일이라 그러면 그때부터 30일 안에 결과 보고서를 내게 돼 있고 30일 이내. 숫자 중요하겠죠?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 모니터링 업무가 끝난 날부터 15일 안에 보고서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식을 할 때 어떻게 인식하시면 좋냐면 기본 모니터링은 정기적으로 하는 건데 세 달에 한 번씩 규모가 좀 있게 하고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하는 건데 규모는 절반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반. 그래서 여기 보고서도 이때는요 30일 내 내는 거고 여기는 절반인 15일 안에 보고서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정리해 볼게요. 115페이지입니다. 회색 바탕 박스에 규칙 제10조의 3에서요. 거기 동그라미 1번에 1번이 있어요. 기본 모니터링 업무라고 된 거 있죠. 그래서 둘째 식으로 보면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얘기한다. 분기별로. 그 밑줄 그어두시고. 근데 2번 수시 모니터링은 어때요? 위반 사실에 의심이 되는 경우에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실시하는 모니터링. 필요할 때. 의심되고 필요할 때. 예? 2번. 그때 하는 게 무슨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 자, 동그라미 2번에 1번. 기본 모니터링은 계획서를 갖다가 둘째 줄 끝에 언제까지 제출하고? 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수시 모니터링과 관련된 계획서는 수시로 제출하는 거. 수시란 말이 없는데 당연히 그때 하려고 할 때 제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번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또 1번 또 나오죠.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매 분기 마지막 날부터 며칠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동그라미 3번 둘째 줄에 가면 보고서 있어요. 결과 보고서. 다시 동그라미 3번 둘째 줄의 앞부분에 결과 보고서에 동그라미 치시고 결과 보고서는 1번 기본 모니터링은 며칠 이내 30일 2번 수시 모니터링은 며칠 안에 15일 오케이 됐습니다. 쉬겠습니다.